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국어과 손영문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뭐 국어에서 시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저는 수학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꽤 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원장님만큼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그거고, 일단 지금 제가 가리키는 수업의 특징은 우리 친구들에게 주입식 교육, 또는 단순 암기식 교육, 그걸 되게 지양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하든 수능을 하든 국어라는 과목을 보았을 때 그게 지금 중학교 때 했던 공부와 패턴 가지고는 뭐 솔직히 말하면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때 했던 국어 공부는 거의 단순 암기식의 공부잖아요. 주어진 내신 시험 범위 안에서 거기 나온 것들을 자습서나 또는 학교나 또는 학원에서 공부시켜준 걸 달달달달 공부하고 그다음 문제 풀고 관련 문제 풀어서 하는 거니까, 게다가 시험 범위도 제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들은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이걸 가지고 진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조금 더 달달달 잘 외웠느냐, 그리고 또 누가 또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고 오답 정리했느냐, 그걸로 승부를 건다면 고등학교는 일단은 시험 범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죠. 2배, 3배는 될 것이고, 교과 외지문도 나오고, 그리고 안 배운 문학 작품도 나오고, 그리고 안 배운 예문들도 나오고, 소위 말해서 낯선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수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수능은 일단 배운 게 지문으로 따지면 문학이나 문법 같은 지문을,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안 배운 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그동안 내신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친숙한 작품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란 힘들죠. 그 시가 예를 들어서 뭐 시 얘기하셨으니까 시가 2편이 나오면 2편 중에 한 편은 어디선가 한 번쯤 봤을 수 있지만 한 편은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들이 나오고, 또 요즘은 또 시 2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복합지문, 그래서 산문을 하나 꼭 껴줘요. 뭐 현대 산문 또는 고전 산문을 껴줘서 융합형 복합지문을 출제되기 때문에 또 시만 잘한다고 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소설, 뭐 고전 소설, 현대 소설 같으면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작품들이 툭툭 나와서 그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죠. 게다가 원래는 뭐 이제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 문법이 어려울까요? 수능 문법이 어려울까요? 그러면 내신 문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문법을 해결할 능력이 되면 솔직히 수능 문법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문법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풀기가 진짜 난감한 문제들이 나오죠. 게다가 이제 요즘은 현대 문법과 고전 문법의 융합형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 수능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화법과 작문도 해야 되고 언어 매체도 해야 되고 문법 다 따로 해야 되고 문학 다 해야 되고 독해 다 따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45문제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많은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추세는 복합형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갈래별로 따로따로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래를 막 섞어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계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낯설거나 처음 보는 지문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죠. 우리 아이들이 수능 대비를 어떻게 잘할 것이며 내신 대비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는 내가 배운 거 있는 지문을 얼마나 숙지를 잘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 낯선 지문이나 낯선 문제, 낯선 보기, 선지를 어떻게 해결을 잘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국어라는 과목의 방법을 가르쳐야죠. 그럼 국어라는 방법은 모든 학문이 그러듯이 원론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개념과 이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서 정답을 추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국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길러주면 돼요. 능력치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비유를 잘하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줄 것이냐 낚시질을 가르칠 것이냐, 낚시질을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낚시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중학교 때 여태까지 국어에 대해서 개념과 이론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배우기는 배웠죠.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것도
단순 암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써먹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죽은 지식이 됐죠. 그래서 물어보면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아는 것도 이게 이거지 하고 써먹어봐. 그건 못 써먹습니다. 다 죽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콜럼버스 달걀이 생각이 나죠. 계란을 깨서 세울 수 있잖아. 그래서 계란을 줬어요. 자, 계란이지 깨서 세워봐. 그러면 못 세웁니다. 왜? 깨서 세워본 적이 없어요. 즉 한 번도 주체적 의지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남이 떠줘서 곱씹어서 소화까지 다 시킨 걸 주고 먹어라. 그래서 먹는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국어 진짜 못합니다. 얼마나 못하느냐? 거의 깡통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수학하고 달라요. 수학 잘하는 거, 영어 잘하는 거, 과탐 잘하는 거랑 국어 잘하는 걸 달라요. 왜? 우리 아이들은 국어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막말로 뭐 했느냐? 단순 암기만 했죠. 사탐처럼.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공부는 고차원적 공부입니다. 중학교는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아마 과목별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 격차라는 게 있잖아요. 학력 격차. 가장 심한 과목이 국어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 그렇게 고생 안 했는데요. 네. 고등학교 가면 고생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최상위 학교 최상위 아까 뭐 속된 말로 의대. 의대를 지원하는 애들이 재수라게 되는 가장 큰 과목이 국어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최상위 학과는 가는 친구들이 수학이 안 돼서 재수하는 친구는 30%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 한 60%는 국어입니다. 나머지 10%는 과탐이고요. 그러니까 국어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요. 국어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차분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에게는 3년이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수능 D-23일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코끝이 싸해지죠. 근데 저는 직업병이라 이제 가을이 왔다는 신호가 오면 여기가 막 떨립니다. 왜? 수능 냄새를 맡거든요. 이게 수능 냄새가 나요. 저는 이 가을이 되면 수능 냄새가 나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가 간질간질한데 이제 4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서부터 긴장이 팍 올라옵니다. 그러니 지금 입시생들은 어떻겠습니까? 고3 재수생들은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3년 23일 남은 겁니다. 그죠? 먼 거 같지만은 3년 전에 제 제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에게는 아직 3년이 남았어. 누가 더 이걸 잘 쓸 것이냐. 근데 국어 니네 못하잖아.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공부는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국어. 그거를 공부도 시기와 때가 있는 공부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이걸 해야 되고 이 시기엔 이걸 해야 되고 이 시기엔 이걸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 애들에게 할 건 뭐가 있느냐. 개념과 이론이요. 그걸 통해서 각 지문별로 내가 얼마나 다 내신과 수능을 해결할 능력치를 길러놓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아니면 이 공부를 언제 합니까? 내년에 가면 내년에 3월 스타트 딱 끊잖아요. 그럼 애들 다 내신합니다. 그때 개념과 이론 공부합니까? 못합니다. 그럼 2학년 가서 합니까? 못하죠. 3학년 가서 합니까? 못하죠. 지금 아니면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니면 할 시간이 없죠. 자,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부모님 혹시 계신가요? 그렇죠. 선행반 7월부터 들으신 분 계신가요?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배운 것 복습.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배워놓고 그 내 지식이 아니죠. 남의 지식이니까 복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숙제 꾸준히 계속하고 그 다음 꾸준히 오답 노트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내년 3월에 가면 첫 번째 내신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콴다랑 준비하는 게 있어요. 내년에 우리 친구들 내신 자료 만들려고 지금 죽어라고 만들고 있거든요.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만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 3월에 우리 제자들에게 좋은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별, 작품별, 문학이든 뭐 문법이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뿌려줄 겁니다. 근데 오늘 설명해 오신 거는 사실은 저는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7월 첫째 주에 선행반 개강했고요. 그 다음에 8월 셋째 주에 후행반 개강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개강반이 없습니다. 다 이미 진행반이에요.
그리고 진행반이고 지금 선행반 같은 경우는 현대시 9주가 끝났고 문법 6주가 5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기간 휴가 끝나면 그 다음 주에 6주 하면 그 다음에 고전시 플러스 고전 문법을 들어가요.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시를 잘해야 고전시를 잘합니다. 근데 현대시 베이스가 없으면 고전시에서 애 먹어요. 그리고 고전시 들어가서 현대시 베이스로 고어를 해석하는 방법과 어떻게 그거를 접근하고 풀어갈 것인지를 쌓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문법이 안 되면 고전문법 완전 망가집니다. 왜? 고전문법은 현대문법을 베이스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문법만 떨렁한다고 해서 고전문법을 잘하는 게 아니죠. 내년에 내신에 가면은 국어 내신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문학과 문법입니다. 여기 언매와 화작, 독서, 독해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33문제의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나가는데 문법 문제가 시험 범위 들어가잖아요. 그럼 33문제에서 적어도 8문제가 문법 문제입니다. 많으면 15문제예요. 거의 절반이죠. 그리고 시가 한 8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소설 좀 찡기고 뭐 그다음에 그 나머지 양념으로 다 찡겨서 넣는 거죠. 결국은 문학에서는 현대시 고전시가 안 되고 문법에서는 현대문법 고전문법 안 되면 내신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나오죠. 그리고 난이도는 거기서 문법하고 시가 파트 쪽에서 난이도 조절을 해요. 나머지는 거의 퍼주는 문제죠. 그래서 내신 대비를 2개를 안 되면 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선행반 일정은 뭐 고전시 플러스 고전 문법으로 넘어가야 되고 후행반은 지금 현대시를 개강을 해서 지금 이제 7주차까지 끝났어요. 끝나고 오면 8, 9주차 이제 하면 그다음 현대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후행반은 이제 현대 문법부터 스타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문의하시는 거는 제가 수업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건 사실 여기다 있어요. 여기에 커리큘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 가입하는 방법, 여기 숙제 어떻게 하는 건지, 숙제 뭐뭐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자리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무료 동영상, 숙제 동영상 어떻게 듣는 건지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브로셔가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읽어봐도 뭘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뒤에 보면 1년 커리큘럼이 있는데 1년 커리큘럼이 살짝 조정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후행반을 조금 일찍 개강한 관계로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거랑 요거랑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후행반은 딱 그 스케줄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국어를 준비할 시간이 많이 있느냐? 선생님 지금 10월인데요.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10, 11, 12, 1, 2 많잖아요. 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딱 공부할 시간은 지금 현재 후행반 기준으로 현대문법, 고전시, 고전문법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내년 딱 3월 첫째 주가 돼요. 그러면 뭘 못하느냐? 현대시를 못하죠. 제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은 친구는 현대시를 못하고 현대 산문 문학을 못합니다. 고전 산문을 못하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 문법이요. 현대문법을 잘해놔야 그 다음 과정에 고전문법에 연계가 되었을 때 그때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전시는 어떡하냐? 죽어라고 따라가야죠. 죽어라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겨울방학 때 제가 아마 현대시 특강을 혹시 하나 하게 되면 그때 현대시 듣고 싶은 분은 현대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그때 그거를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몸이 하나인지라 수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반을 더 만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어요. 딱 정해진 시간에 정규반 나가는 걸 나가다 보니까 특강할 시간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딱 하나입니다. 국어에 대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국어를 못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뭘 하느냐? 국어를 하는 방법을 가리키면서 국어를 가리켜요. 그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어만 가리켜도 시간이 빠듯한데 국어를 하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리키면서 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있죠. 그거를 잘 따라오려면 예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복습이 중요해요. 제가 예습 숙제는 거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배울학자 학생이지 않습니까? 학생의 덕목은 국어 같은 경우는 타 과목은 모르겠는데 예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가리킨 것만큼은 내 걸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하면 내년에 빛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어영부영 따라오면 저한테 수업료 퍼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학생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학생 받아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저는 욕심이 되게 많아요. 뭔 욕심이 있느냐? 학생, 우리 제자들의 성적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저는 무조건 내 제자들은 잘해야 돼요. 내신과 수능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 제자들만 잘해야 돼요. 제 수업 안 듣는 애들은 망해야 돼요. 거기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거기는 잘 보든 말든, 그리고 오히려 망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국어는 내신이나 수능이나 내신이나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옹졸해 보이는데 근데 국어는 내신이나 수능이나 상대평가거든요.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거든요. 90점만 넘으면 된다. 그러면 선생님 얘 국어 못하는데 이거 가르쳐줘도 돼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줘라 그러겠죠. 근데 저는 이게 상대평가니까 퍼센테이지 아닙니까? 절대 가르쳐주지 말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친구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인생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좋은 친구를 만들고 좋은 우정을 쌓으렴. 그래서 우정은 나누되 성적은 나누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좀 제 친구 데려와도 돼요? 아니, 데려오지 마 그래요. 근데 진짜 구제하고 싶으면 데려오고 아니면 네토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더 한 명, 두 명 늘리는 거 그렇게 뭐 썩 달가워하지도 않고 썩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미 학생이 많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학생이 많아요. 그 한 명 더 온다고 해서 제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르치는 것밖에 못합니다. 제가 질문을 되게 열심히 받아요. 그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번호가 핸드폰이 3개거든요. 이게 제 전화번호인데 이 전화는 제가 갖고 다니는 이 전화입니다. 이거는 1년 365일 학생들의 질문폰이에요. 그리고 그냥 질문 시간도 다 이 안에 있으니까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월요일서부터 아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평일날은 제가 아침에 7시 정도에 잡니다.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냐? 11시 한 50분쯤 일어나요. 오늘같이 설명회 있는 날만 좀 일찍 일어나고 11시 50분에 일어나요. 그럼 제가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1시쯤 됩니다. 1시부터 4시까지 낮에 질문을 받아요. 평일날이요. 왜냐하면 평일날 이렇게 받으면 저녁에 수업을 하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 받으니까. 그 이제 집에 돌아오면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1년 365일 질문을 받아요. 평일날은 저 오전부터 수업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자야 되죠. 그럼 수업이 11시 한 정도 되면 집에 와서 정리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2시까지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한 2시 반에 자면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늘 1년 365일 이렇게 합니다. 그냥 질문 열심히 받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그럼 제가 카톡이나 문자를 답변을 하고 이게 문자나 카톡으로 답변이 안 되는 경우는 수업 시간 전, 중, 끝.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야 끝나거나 설명하고 안 되는 거는 전화로 독해가 안 돼요. 그럼 더 꺼내봐. 선생님 이 시간 되니까 너 언제 시간 되니? 그래서 시간 맞춰서 전화를 해서 문장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설명 다 해줍니다. 선생이 질문을 안 받아주면 선생이 아니죠. 선생에 더 필요한 이유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거를 해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선생이 있어야 할 자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수업을 듣게 된다면 부모님들은 꼭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 모르는 거는 국어쌤 때 국어에 관련된 건 뭐든지 물어봐도 된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물어보래요. 하고 질문을 많이 시켜주세요. 제가 경험상 질문을 많이 한 학생치고 대학 잘 못 가는 친구를 거의 못 봤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십시오. 저 질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죽어라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학원집 해요. 저는 쉬는 기간이 있어요. 3월 둘째 주 되면은 한 석 달, 넉 달 쉽니다. 그때 쉬면서 책 만들고 다시 체력 보강하고 컨디션 조절해서 다시 또 수업 들어오면 그때부터 또 쭉 진행해서 7월 첫째 주부터 3월 첫째 주까지 계속 수업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 1년 서클입니다. 커리가 딱 돌아가죠.
수업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수업만 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혹시 제 이름을 들어보신지 알겠지만 저는 질문 진짜 열심히 받아줍니다. 가르치는 거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요.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우리 애들 어떻게든 점수를 더 잘 올릴까 고민하고 그걸 결과물 만들고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것만 해요. 제가 제 커리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커리를 설명했다가는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또 뒤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민폐 끼칠까봐. 커리는 여기 안에 있는 거 좀 주시고 만약에 저한테 학생을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과 손영호 선생님이었습니다.